여러분은 지금 저품격 온라인 강의 정윤성 교수의 일반 생물학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7페이지의 오른쪽 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초반에는 무슨 설명 나오냐면은, 뭐 밑줄 칠 것까지는 없는데, 생명의 연속성은 그 각 종들의 생식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종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연속성이 끊어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종이든 간에 지구상에 이미 벌써 그 환경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으나 벌써 멸종이 된 종들도 꽤 있죠. 이 그 멸종이 되는 어떤 종이 멸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식자들에 의해서 이게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녀석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경우, 전염병 같은 거에 의해서 대규모로 살상이 일어났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위험은 어느 생물종이든 간에 항상 빈번하게 다가오는 그 위협이에요. 위협이어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위협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명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손 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마트에서 사 먹고 있는 바나나 있죠? 바나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 20년 전에 지구인들이 먹던 바나나하고 종류가 달라요. 20년 전쯤에 유행했던 바나나 종하고 지금 종하고는 완전 다른 종입니다. 옛날 게 정말 더 맛있었거든. 지금 먹는 바나나는 맛이 없는 축에 속해서 코끼리 사료로나 쓰이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럼 옛날 그 맛있는 바나나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바나나라고 하는 그 나무 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저기 재배가 되고 바나나 나무가 자라냐면은 그 먹다 남은 바나나를 뚝 잘라가지고 또 바나나 나무라도 좋아요. 바나나 덩어리도 좋고 그냥 줄기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흙에다가 그냥 꽂아 놓으면은 그게 자라서 그냥 바나나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어, 그, 쉽게 해서 은행나무처럼 뭐 이렇게 암컷 나무하고 수컷 나무 간에 또는 꽃에 보면 암술과 수술 간에 유전자 교합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가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그런 거로 인해서 씨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 뚝 짜서 꽂으면 똑같은 녀석이 또 자라고 유전자가 다 똑같은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과거 20년 전에 그게 유행했던 바나나가 한 그 20년 전에 먹던 그 바나나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한 19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지. 전 세계적인 그 바나나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바나나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전 세계를 한번 강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종을 가지고 있는 바나나 나무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멸종돼 버렸습니다. 멸종이 돼서 결국에는 바나나를 사랑하는 지구인들이 많잖아. 지구 닌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외계인도 좋아하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체용품으로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게 지금의 바나나예요. 바나나의 종류가 달라. 만약에 바나나라고 하는 나무종이 이게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유전자적 교합으로 인해서 돌연변이도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의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해 왔다면 아마 멸종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았을 때 지금 밑에 7번에 이런 그 7페이지에 오른쪽 문단의 위에서부터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 또한 토끼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 뭐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종에서 하나의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뭐가 생식이라는 것이 생명의 영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밑에 생명체라 함은 생식하고 즉 번식하고 성장하고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던 것이 나타나는 발생, 디벨롭먼트 개발되는 것도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 생성 같은 것도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연변이도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개발돼서.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서 보시고
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오른쪽 단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생식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의 그룹을 종이라고 한다. 뭐 종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내려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생식이 가능해서 자손 번식이 가능한 그 생명체 그룹을 갖다가 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족 번식이라는 걸 한다는데 그것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야.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등동물과 고등동물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치면은 생명은 그 생명체와 환경에 따라 생식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부모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은 무성생식의 생성물이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 만약 생활 조건이 이상적이면 가끔 무성생식, 엄마 아빠 구별 없이 지 몸이 아까 바나나처럼 지가 지를 그냥 분열시켜가지고 개체수를 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이런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으로 생식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생식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그 종류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음 문단 그 직전에 부모와 똑같이 생겨서 그대로 아까 바나나처럼 그 단세포 생물처럼 자기가 자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류를 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가 분열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개체를 갖다 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론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무성생식은 그대로 그 특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했던 말 무성생식은 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유성생식의 좋은 점은 유전자의 개선 변형이 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에 반하여 유성생식은 계속 밑줄 칩니다. 보통 그 개체로부터 유래한 유전물질을 혼합하여 혼합의 별표 유전적으로 독특한 자손을 만든다. 독특한 자손을 만든다의 또 별표. 유전 물질을 달리 이렇게 해서 비슷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말해서 조금 차이가 명확히 있는 그러한 독특한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랫 문단 통째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생물은 환경에 따라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다. 아까 교수했던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신벌레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다세포 세포가 많은 녀석이에요. 단세포가 아니에요. 자,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자가분열을 통해서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전자가 같은 것들만 계속 물려받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해질 수도 있어서 특정 환경에서 개체와 개체 간의 접합이라고 하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자, 다른 형태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 다른 개체를 만들어 미안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부모와 다른 형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서 환경에 적응한다. 그 부분의 별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밑에 그림 그 1.5번에 보면은 이제 요 집신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어떻게 집신처럼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가면 사진을 보면은 집신벌레가 집신처럼 보인 듯한 모습이 사진에 있는 것 같았어. 지금 있을라나? 어? 나오나? 내가 봤지? 다음 단어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나 집신벌레가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신는 집신 아시죠? 왜 너덜너덜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발 뒤꿈치와 밑 발바닥이 딱 닿는 부분이 딱 구별돼서 보이는 그런 집신. 그런 그 벌레가 이렇게 집신벌레가 이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아주 이쁜 상태의 사진을 좀 찍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생명체는 환경에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란다. 전 동영상에서 초반에서 얘기했지만 생명이라 하면 자극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자극을 느꼈으면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첫 줄부터 밑줄 쳐야 됩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많다 보니까 밑줄 칠 게 더럽게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하실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는 다른 것들을 무시한 채 어떤 환경 자극에 대해 감지하고 반응해야 한다. 일명 감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셔야 돼요.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예시는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 이 예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극한 효소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심해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 심해 열수공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에 의해 생산되는 효소로서 고온에서 대사 활동을 촉매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이 촉매 활동 덕분에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반응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촉매 덕분에 뭐라고? 자극을 감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촉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자극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한다는 개념으로 아까 전에 잠깐 저기 생식면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사진인데 그 뭐지 사막에 있는 뱀 중에 모래 색깔하고 자기 몸의 색깔을 똑같도록 이렇게 뭐야 적응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먹이인 도마뱀 같은 거 지나가다가 얼른 냉큼냉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위장술로 적응을 하는 예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뭐 사진이 별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시를 하나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적응으로는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나뭇이파리가 그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의 세기라고 하는 거, 바람이 약할 때, 중간일 때, 아주 강할 때 이런 정도는 외부로부터 식물 이파리에 가해진 하나의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이면서도 자극인데 이러한 형태로 구부릴 줄 아는 이파리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강풍이나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아서 끝까지 생존해서 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생존에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페이지의 왼쪽 라인의 맨 아래쪽 문단, 개념 정리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는 문단을 밑줄을 통째로 치면 잎을 말아 올리는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생존하여 더 번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래의 세대에 보다 더 유리한 형질을 전수한다. 환경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적응력이 좋은 나무가 결국 집단의 우위를 점하는 종이라고 판단한다. 높은 위치를 점거하는 종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정리가 쫙 앞에 있는 내용 요약이 될 겁니다. 뭐 요약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생명의 진화와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화는 생명의 필수적이다. 진화가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그 9페이지 아래쪽에 맨 마지막 문단 그 바로 위에 문단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 좀 중요해요. 다연 선택, 진화 이런 진한 글씨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용어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용어 정의만큼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 용어 정의는 따로 이렇게 옆으로 빼놔서 따로 적어놓고 별도로 암기해 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본문에다가 빵꾸 뽕 뚫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저기 적절한 단어가 뭔지 써라, 적어라, 단답형 문제를 꼭 낼 겁니다. 많이 풍부하게 낼 거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용어 정의는 기본적으로 신경 써서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각 집단 안에서 어떤 개체는 DNA 차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특히 적응 형질을 물려받은 개체가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집단 구성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 선택이란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을 토대로 하는 집단으로부터 어떤 개체의 향상된 생식력과 적응력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 적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단의 유전적 성분의 변화와 또는 진화를 할 때 집단의 특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화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잘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선택으로 지금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 선택을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걸려서 확진자가 된 사람, 그리고 걸렸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구별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마다 유전자가 각기 다 다른데, 유전 정보가 각기 다 다른데, 만약에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면역세포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확진이 됐더라도, 즉, 코로나에 감염이 됐더라도 적당한 치료를 받고 살아남고, 그 충분한 면역력을 발휘하는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감염돼서 사망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적인 상황, 역경 상황, 재난 상황,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적당한, 딱 적당하고 알맞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적응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만 선택적으로 살아남아 간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그 쉽게 해서 없어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만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그 부모가 다 어떤 외부 질병 요인에 의해서 이겨낼 수 없는 뭐예요?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전적으로 배합이 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또는 옛날에는 열성으로 갖고 있던 유전자가 요번에는 우월한 유전자로 발현이 돼가지고 없던 기능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른바 발생, 디벨로먼트가 일어나갖고 부모와는 다르게 질병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모는 죽을지언정 그 자녀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만 읽고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 DNA는 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변하여 돌연변이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는 다음 페이지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변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변이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단 아래쪽에 중요한 문장이 있네요. 주로 자연 선택 때문에 지구상에 생존했던 종 가운데 1% 미만이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수만 가지의 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1%만이 지구에 지금 온전하게 퍼져서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이제부터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자, 역과 개, 도메인과 킹덤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을 분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 종류별로 또 특징별로 구별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야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나 다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명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학문을 분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왼쪽 중간 문단에 보면 유사하게 진한 것이 분류학 이런 말이 글자가 보이시죠? 자, 거기서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학이란 거의 정의예요. 분류학은 어떻게 최근 두 개의 다른 종들이 공통조상으로 공유하는지, 그 다음에 즉 생명체의 진화관계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생명을 분류하는 학문을 바로 분류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화의 특성상 구별을 딱딱 지어서 진화라고 하는 그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얘는 다른 종류, 얘는 또 다른 종류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학문을 바로 분류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류학에 의하여 분류하는 기준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종속과목 강문계 역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가장 대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교수가 20년 전에 20년이 아니죠. 25년 전에 27년 전에 배웠던 일반 생물학에서는 종속, 과목, 강문, 개까지만 있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해 오면서 개 말고 역까지 그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라고 하면 10페이지 왼쪽 단의 중간보다 아래쪽, 아까 분류학 밑줄 쳤던 부분의 아래 문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아래 문단, 아래 문단 중간 부분. 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도 공부해 두세요. 나중에 가면은 이 나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이제 원서 비슷하게 논문도 있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럴 때 영어적인 용어 그때 가서 되게 아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이라도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개는 킹덤입니다. 킹덤. 그다음에 문은 갖다가 이거 발음을 뭐라 어떻게 발음해야 될 거니? 필룸이라고 발음해야 될 거니? 파일럼이라고 발음해야 될 거 아니? 뭐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아? 파일룸이라고 발음해야 될 거 아니? 파일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필럼은 말이 아니고 말이 안 되고 파일럼도 아니고 파일룸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은 클래스, 그 다음에 목은 오더, 관은 패밀리, 속은 genus, 그 다음에 종은 species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단 봐야 되냐면은 새로 추가됐다고 하는 역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역은 뭐냐면요, 여러분 11페이지에 그림 1.8번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생물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세균류냐 아니면 진핵생물이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어떻게 구별했냐면 세균을 세균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원핵생물이라고 불렀어요. 원핵생물. 예전에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만 간단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역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를 않았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핵생물은 뭐냐면요. 핵막이 없는 얘들. DNA는 세포 내부에 존재를 하는데 핵막이 없어. 어. 근데 진핵생물은 DNA를 담고 있을 만한 세포 소기관인 핵막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핵막이 있과 없음으로 세균과 또는 그 세균 또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뉘었어요. 그때는 세균이라는 용어를 별도 또 쓰지도 않았어. 크게 분류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고세균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자면 하이퍼 그러니까 고수준의 그러니까 세균이긴 세균인데 아주 단순한 세균 그동안 단순한 세균으로만 우리가 알고 왔던 세균들 중에서도 나름 수준이 좀 높은 세균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핵생물의 특징을 웬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세균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중간자적인 세균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핵생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발전이 덜 된 듯한 그러한 군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돼서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명확히 구별되게 상당 종류가 발견이 돼서 아예 역이라고 하는 즉 도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균 도메인, 세균역, 고세균역, 고세균 도메인, 그 다음에 진핵생물 도메인 이런 식으로 크게 생물을 세 파트로 먼저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스토리고요. 그런 스토리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그 킹덤으로 개로 가게 되면 이제 동물계냐 식물계냐 뭐 이렇게 또 한번 나뉘게 되고요. 진해생물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곤충계 뭐 이렇게 촥 나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갈려요. 갈려 나가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10페이지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통째로 한번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학자들은 10페이지 밑에서 왼쪽 단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분류학자들은 최근 발견된 고세균계에 속하는 많은 단세포 생물들을 새로운 개로 추가하였다.
세포 성분과 구성의 기본적인 차이는 세 개의 역으로 구별되는데 세균계, 즉 박테리아, 그다음에 고세균계, 알키아, 그다음에 진핵생물계, 유캐리아 등이다. 세균계와 지금 영어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용어 공부 좀 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세균을 뭐라고 부르니? 이건 알키아라고 얘기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 밑줄칩니다. 세균계와 고세균계는 핵, 유전물질을 포함하고는 세포 소기관이 없는, 핵이 없다는 얘기는 핵막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들이고, 그 모든 진해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우리처럼 다세포 생물, 핵막을 가지고 있어서 핵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다세포 생물로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세균계와 고세균계는 유사한 대사작용하지만 서로 사용되는 분자의 종류가 좀 다르다. 약간 특징이 좀 다르다는 게 다른 점이 좀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단으로 가서 자, 오른쪽 단에 맨 위에 두 줄 말고 그 다음 문단 보이시죠? 문단에 밑줄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나 돼지는 서로 유연 관계가 가깝고 동일한 개로서 첫 번째 척삭동물이란 무슨 말이냐면 척추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척추동물. 그 등골, 척추하고 갈빗대가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돼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척추동물 문으로 분류가 되고 또 강으로는 포유류 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랑우탄 침팬지는 더 가까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 동일한 문, 동일한 각, 그 다음에 동일한 목이 뭐냐면 이제 무슨 류. 그렇죠. 목은 아까 전에 뭐지? 그 오더라고 그랬었죠, 영어로. 그래서 그 영장류 목에 분류가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오랑우탄 침팬지는. 그 다음 줄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영어로 보통 이렇게 목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영장류는 그냥 휴먼 이렇게 불러요. 휴먼 오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영장류 아까 목은 오더라 그랬죠. 오더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오더냐 그러면 휴먼 오더 이렇게 부르면 끝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가장 최종적인 속 다음에 있는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 스피시즈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분류학자들은 완전한 분류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각 종에게는 두 개의 기술 단어로 종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목 같은 거는 휴먼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데 종은 두 단어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띠고 사피엔스. 여기서 또 호모가 또 나와 또 세임이라는 뜻이 있어. 어쨌든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 인간의 완전한 분류는 이거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위에서부터 인간은 진핵생물 역이고 동물 개이며 그 다음에 척삭동물, 척추동물 문, 포유류 강, 그 다음에 영장류 목, 그 다음에 사람과 휴먼 패밀리, 그 다음에 사람 속 휴먼 지너스, 그 다음에 사람 종, 즉 사람 종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쭉 사람에 대해서 분류 체계로 이름을 명확히 얘기하라 그러면 명확히 진술하라고 하면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진핵생물에서부터 맨 끝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쭉 이어서 한 방에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분류 체계를 모두 다 서술해 보아라. 그러면은 진해생물 역에서부터 쫙 풀어서 적어줘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 백합의 분류는 진해생물의 식물계의 속지식물, 외떡잎강, 백합목, 달래 속의 백합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개념 정리 중에 교수가 개념 정리 각각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요것만큼 이렇게 밑줄 쳐놓고 넘어가고 싶어요. 종의 이름만큼은 반드시 두 개 단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 그림에서도 여러분들 밑줄 칠 게 밑에 이 중에 설명 중에 좀 있어요.
밑줄 어디서부터 치냐면요. 1997년부터 여기서 봅니다. 1977년 고세균이 발견될 때까지 미생물을 세균과 원시생물로 나눈 5개의 체계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초기 지구처럼 극한 상황에서의 서식지에서 처음 확인되어 원시생물로 추정되는 고세균은 세균과 약간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또는 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와도 약간의 특징을 공유한다. 핵막이 없어도 마치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아직도 각 영역의 개의 수와 상호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여러분 분류학이라고 하는 과목, 그 학문은 아직 끝난 학문이 아니고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27년 전에 교수가 공부했던 일반 생물학 체계는 보지 못했던 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그때 가서 일반 생물학을 딱 바라보게 되면 이 책을 바라보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로 발견됐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변경되어 있을지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기준은 이러하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끼리가 같은 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는 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과학 탐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되게 의외로 지루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글씨 써가면서 설명 하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메모, 필기 필요하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과학적인 과정으로 뭐 탐구하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책에서도 언급되는 건데 과학적으로 생물학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인간이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면은 하늘 날아가는 참새를 여러분들이 봤어. 여러분들이 관찰했지. 우와, 참새가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하늘을 난다. 막 이렇게는 봤을 거야. 딱 이게 딱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아 참새가 하늘을 날아가네 이러고 말면 되는데 우리 같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이언스 덕후들은 왜 날까? 왜 날 수 있을까? 나도 손을 갖다 날개처럼 파닥파닥거리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쟤만 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하고서 궁금증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면 이 궁금증에 대해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판단해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이 관찰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다는 거.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을 동원해서 아마도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도라는 말 붙여가지고 예상하는 답변을 하는 이유를 다는 이런 경우를 바로 가설을 설정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참새가 하늘을 나는 예를 교수가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뭐 그 가설로 아마도 이렇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그 이유는 황당하게 아무런 이유로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상식 바탕으로만 설명하면 되니까. 어떻게? 저 새는 뱃속에 헬륨가스, 정말 가벼운 기체인 헬륨가스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날개로 파닥파닥파닥 거리기만 하면 하늘로 날아가더라. 왜? 내 뱃속에는 헬륨가스가 현재 없으니까 나는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뱃속에는 방구가스, 메탄가스밖에 없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을 세웠으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라는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검증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잔인하게 실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나가는 참새 잡아가지고 칼로 배를 갈라봐서
헬륨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렇죠?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끔찍해서 더 이상 예를 들진 않을 텐데 그래도 몇 마디 좀 더 하면은 이렇게 생물학에서는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과학에서는 실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물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역학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통상 보통 질병 같은 거에 대한 원인을 보통 많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네. 도대체 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뭐뭐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역학조사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10페이지 아랫부분에서부터 오른쪽 단 아래쪽에서부터 11페이지 왼쪽 아래쪽까지 왼쪽 단 아래쪽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페이지 왼쪽 아랫단에 역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밑줄 치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학은 어떤 지역이나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이나 변동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실험적 접근의 시발점이 된다. 실험적 접근. 자, 이거 실험이라고 분명 교수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딱 끝나고 나서, 이 질병이, 이런 가설에 맞게끔 퍼지는 게 맞구나. 맞는 말이구나. 타당하구나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가설로 남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썰, 즉, 이론, 나름 합리적으로 잘 들어맞는 썰로 바뀌어서 이론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론이 정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가설이 발전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 11페이지 왼쪽 단 맨 아랫줄, 최초의 관찰에 적용되는 가설과는 달리 이론은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오른쪽 단까지 넘어가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식의 총체를 갖다가 바로 이론이라고 한다. 번역 말 되게 어렵죠. 그렇죠? 아까 교수가 했던 말, 가설이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받으면 그게 바로 이론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론은 계속 그냥 타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쭉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 참새 얘기를 했을 때 참새 배를 갈라봤더면은 헬륨가스가 없네? 그러면은 참새 테스트만 해봐야지 새가 나는 걸 연구가 다 끝난 건가? 아니지. 참새 말고도 뭐 저기 뭐야 비둘기도 잡아서 배 갈라봐야 되고 뭐 닭도 갈라봐야 되고 닭은 하늘을 못 나는데 오리가 그치 그 닭은 하늘 못 나는데 뭐 비둘기는 하늘 나는 거 봤을 때 배를 갈라봤을 때 어떻게 누가 더 헬륨가스가 들어가 있냐 이런 것도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수정됐겠죠. 헬륨가스 때문에 하늘 나는 게 아니다. 날개의 무게 또는 체중 뭐 이런 것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새가 하늘을 나는 거는 뱃속에 헬륨가스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벼운 날개, 가벼운 체중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하늘을 나는 것이다 라고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닭의 날개, 닭의 체중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도 하늘을 못 나는 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이론은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개선될 수 있어요. 개선. 이걸 갖다가 수정된 이론, 개선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정된 이론으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론 정립, 최초의 이론이 이렇게 발전되려면은 무한 반복으로 실험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재탕, 계속 실험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험과 실험을 막 거듭하면서 수정 이론이 나오게 되고 첫 방부터 딱 잘 들어맞는 이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외 없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는 그러한 이론은 더 이상 이론으로 부르지 않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칙이라고 불러요. 법칙은 그야말로 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건 law라고 부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맞춰서 딱딱 들어맞는 경우. 사실은 생물학은 예외가, 그러니까 법칙이 별로 없어요. 이론은 있어요. 이론은 있는데
모든 생물들한테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법칙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책에 이 이론이 바뀔 수도 있다, 개선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11페이지 오른쪽 단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자, 거기 밑줄 칩니다. 과학에는 항상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지식이 축적되면 이론도 변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맨 마지막, 맨 아래 문단을 보면 많은 비과학자들이 진화를 단순한 이론으로 우습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은 진화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칙으로 간주한다. 모든 생물은 진화를 한다라는 것만큼은 예외 없는 뭐라고 얘기했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 관찰에서부터 법칙이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이 풀코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13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림 1.9번이 나오죠. 관찰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전의 지식, 이게 상식이죠. 상식을 찾아본다. 그래서 관찰한 결과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달아봐서 가설을 세운다.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 테스트를 해보고 또 자료도 수집해보고 자료도 해석을 해봐서 이론을 어떻게 계속 수정해 나간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이론을 만들거나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론이 대충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확인, 다시 관찰해서 다시 실험을 하고 이론을 수정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완전 무결해지면 법까지 변신한다는 겁니다. 자, 13페이지에는 저기 왼쪽 면에 보기에는 과학적 방법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실험적 결과와 관찰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학적 방법의 응용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그 아래 문단 첫 번째 줄 밑줄 칩니다. 과학적 탐구는 일상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즉 관찰, 질문, 추리, 예상, 검정, 해설과 결론 등이 있다. 그림 1.9번 지금 여러분들이 PPT로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의 과정을 다 통틀어서 과학적 탐구,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림 1.9 바로 위에 관찰이란 게 뭔지 대충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뭐 관찰 세우고 오른쪽 단, 이제 13페이지 오른쪽 단 가면은 주변 배경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여성의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 뭐 이런 거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까지 딱 보면은 이걸 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실험을 고민을 해서 실험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계속 과학 탐구를 계속 15페이지 왼쪽 단 아래쪽의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인 과학 탐구를 계속해서 이론을 계속 수정하고 미흡한 걸 계속 고쳐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떻게 16페이지에 가서 최종적인 이론까지 세운 데까지 실험을 마무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예시로 썰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가져오면 읽어보시면 교수가 했던 말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가 쭉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실험의 고안, 실험의 디자인은, 고안은 디자인이에요. 실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타당성을 확정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뭐냐면 이론의 타당성 또는 가설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믿을만 하냐, 맞아 떨어지느냐,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 통제라고 하는 부분 밑에 실험 통제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테스트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할 때 이게 결론을 뽑아내려면은 실험을 디자인할 때 이게 컨트롤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 이거 적당한 예가 있는데
들으면 엄청 더러울 거야. 아까 전에 참새 배 가른다 그러면 좀 엄청 끔찍하고 막 잔인하잖아. 근데 이번에 드는 예시는 그냥 좀 더럽거든. 근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교수가 드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그냥 이해를 해줘. 여러분 제대로 학습만 시키고 얼른 예시는 얼른 그냥 뛰어 넘어갈게. 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 학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베프가 너무 자기하고 친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가족같이 있다 보니까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심결에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TV나 영화 보다가 지가 콧구멍을 막 파는 거야. 콧구멍 파는 것까지는 뭐 코딱지가 막혀 있으니까 솔직히 거북하니까 파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코딱지를 파는 걸 옆에서 잘 보니까 이 녀석이 팠던 코딱지를 입으로 갖다 넣었네. 딱 더럽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더러운 예시야.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자식은 뭐지? 이 자식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욕은 안 하지. 이제 베푸니까 뭐 너의 인성과 너의 그 스타일을 대충 아니까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게 더러운 코딱지를 파서 왜 지가 처먹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 가설 세우겠죠. 여러분들이. 저 녀석은 왜 그럴까? 1번 뭐 이러면서 아마도 첫 번째 가설 아마도 저 녀석 코딱지의 맛이 내 코딱지 맛보다는 맛있기 때문에 그걸 먹나 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저 녀석이 맛없는 건 안 먹는 녀석이고 맛있는 것만 처먹처먹하는 녀석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코딱지를 먹는 거는 지 코딱지가 남의 코딱지보다는 100%더 맛깔나고 맛나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라고 가설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험을 딱 디자인을 해요. 시험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자식이 자고 있을 때 저 자식 콧구멍을 파서 저 자식 코딱지를 일단 떼가지고 갖고 와. 그래서 접시에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번엔 내 코딱지를 파가지고 접시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와, 끝까지, 극한으로 지저분하다. 그치? 이 코딱지를 두 개 딱 갖다 두고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는 거야. 내 코딱지 한번 맛을 보고, 저 자식 코딱지 딱 맛을 보고, 진짜 저 자식 코딱지가 더 맛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실험 통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컨트롤. 자, 여기서 저 자식의 코딱지는 실험군, 테스트군이라고 불러줘요. 실험군이라고 부르고,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내 코딱지 있잖아요. 빼놓은 내 코딱지, 맛을 봐야 될 내 코딱지는, 대조군이라고 해요. 대조군. 그래서 실험을 할 때에는 그 실험군과 대조군을 항상 딱 준비를 해서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즉, 그, 먹을 거면은 두 개 다 먹어봐야 된다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온도에서, 뭐, 이런, 똑같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먹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으로 똑같은 테스트를 해서 그 나온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봤더니 저 자식 코딱지 맛이나 내 코딱지 맛이나 맛없기는 똑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나는 그래. 근데 그래서 가설을 바꾸려 그래. 코딱지 맛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가설을 바꾸려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반복 실험으로 재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 자식 코딱지와 내 코딱지를 딱 갖다 놓고 나는 아까 먹어봤으니까 뭐 또 다른 내 친구를 또 먹여본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먹여봐서 자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A번을 드셔보신 맛과 B번을 드셔보신 맛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반복 실험을 할 때도 비교군과 대조군, 실험군과 그런 군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용어로 한번 이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통제 파트 부분을 보세요. 거기. 자, 이상한 것을 구별하려면 이상하지 않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 첫 줄부터 그런 말이 나오죠. 밑줄 치세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해하세요. 이는 왜 잘 고안된 실험이 정상적인 개체군을 처리하는 군과 비교하려는 이유이다. 자, 이상적으로 정상군과 실험군. 자, 정상군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한 게 정상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책에서. 통상은 실험할 때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조군. 정상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실험군 사이에는 실험군은 요번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대상.
사이에는 유일한 차이는 검증되고자 하는 한 인자이다. 아까 코딱지는 맛이라고 하는 인자가 테스트의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의 인자였어요. 자, 계속 밑줄 칩니다. 정상군을 실험 대조 컨트롤을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미안합니다. 말 딱딱 끊어서 미안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조명이 비춰서 이 종이가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래. 미안해. 자, 다시 이유 부분 밑줄 칩니다. 정상군을 실험 대조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비교의 기초가 된다. 자, 대조를 포함한 컨트롤을 포함한 실험을 고안하는 것은 변이가 관찰되는 결과의 실제 원인인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용어 정의를 할게요. 혹시 대학원이나 나중에 연구소 같은 기업으로 이제 여러분 취업을 할 때 그 실험 팀장이나 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김사원 딱 들어오면 요번에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 잘 좀 준비 좀 해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테스트 그룹은 바로 실험군을 이야기하는 거고 컨트롤 그룹은 바로 대조군,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정상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메모하고 계시죠? 적고 계시죠? 그죠?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그 아스피린을 준 건 아니고 설탕 덩어리를 묻혀서 당 덩어리를 넣어서 준 건데 야 이거 아스피린이야 머리가 안 아플 거야 하고 딱 주면은 그 친구가 바보같이 딱 먹어서 그래 알았어 머리가 안 아파 다 나았어 땡큐 고마워 뭐 이러는 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죠 그렇죠? 문도 안 아프다 문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줄에 실험 대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이 들어가 있는 진짜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알약은 실험군, 아스피린이 똑 빠지고 그저 밀가루 덩어리만 딱 있는 거는 바로 대조군, 플라시보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 앞에 위자는 건 배에 있는 위가 아니고 위조, 그 가짜 뭐 이런 뜻이에요. 위약, 가짜약. 그 플라시보는 대조군에게 실험과 같은 전체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대조군을 쓴다거나 플라시보를 쓴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이중 맹검법이라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내가 뭘 처먹었는지 모르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둘 다 이거 다 감기 알약이야라고 딱 이렇게 뭐 두통을 낫게 해주는 아스피린 알약이야라고 플라시보가 됐건 진짜 약이 됐건 간에 주는 거는 이전까지 했던 거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지 아닌지 아예 안 가르쳐주고 나만 알 수 있게 알약은 진짜 아스피린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플라시보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머리 아픈 사람들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딱딱 나만 알 수 있게 실제 주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람은 이게 플라시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두통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이거 먹어보라니까 먹어본 거야. 그냥 먹어봤는데, 어, 먹고 나니까 안 아프네.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프네. 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를 내가 임의로 줘갖고 순수하게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뽑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착각을 일으켜서 자가적으로 느끼게 결과가 나오게 유도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런 착각은 유발하지 않고 모르게 그냥 주는 거지. 머리 아파? 여러분들 머리 아픈 사람들이죠? 그럼 이거 한번 이거 잡숴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몰래 나만 알게 한 반은 약효 없는 거, 반은 약효 있는 걸 딱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뽑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약을 먹은 머리 아픈 환자 10명 중에서 한 명만 두통이 치료가 됐고 머리가 아픈 두통 환자 또 다른 10명 중에서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알약을 딱 줬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치료가 되고 1명은 여전히 머리가 아픈 이런 결과가 딱 나오면 어떻게 이 알약 아스피린이 들어가 있는 알약이 두통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이중 맹건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중맹건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밑줄 칩니다. 의학 실험에서 또 다른 하나의 안전장치는 이중맹건법,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고안해서 연구자나 참가자 누가 실험 중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누가 위약을 복용했는지 모르게 하는 실험이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책이 좀 이해가 되시죠? 교수가 말 많이 하는 이유 알겠지? 말 더럽게 빨리 하면서. 책을 이해하는 거, 혼자서 책 읽고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어서도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장 어체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교수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2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 그림은 뭐, 이론은 증거를 기초로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DDT 뭐, 이런 거, 살충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쓸데없는 그림은 굳이 교수가 무조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라고 해서 밑에 1번 물질이라고 하는 16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칩니다. 여러분 물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물질? 자, 밑줄 칩니다. 모든 고체는 흔히 화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뭐다?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의 정의 지금 교수가 불러드릴 때까지 메모를 해둡니다. 물질은 질량과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물질이라고 합니다. 질량과 부피가 있으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존재, 물질이 아닌 나머지 존재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는 여러분 정의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거를 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생명체는 실질적으로 원자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원자, 원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소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아래쪽에 밑줄 칩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라고 불리우는 순수한 물질로 분해될 수가 있다. 분리가 아니라 막 쪼개다 보면은 분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소는 원자의 한 유형, 하나의 종류이고, 자연계에는 별표 92개의 원소와 적어도 17개의 합성 원소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태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밝혀내는 원소의 종류는 자연계의 92개, 인공원소 17개 합쳐서 118가지의 뭐지? 개수가 좀 부족한데? 118개인데 여기는 왜 92개 더하기 이렇게 됐지? 몇 개가 빠졌구나 또. 일단 설명합니다. 118가지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연계에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92개는 맞는데 나머지 17개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가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서 여러분 지금 PPT 화면에 여기 화면에 보면은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원자번호 118번까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성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 원소. 네, 합성해낸 인공적인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원소들을 계속 밑줄칩니다. 각 원소들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원소들을 그 성분과 성질에 따라 배열한 것이 바로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마저 밑줄 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중 25개의 원소가 생물의 필수적인 녀석들이다. 자, 생물의 필수적인 원소들 여기 지금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원소들이에요. 25개 정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량의 생물 속에 거의 모든 생물에서 다 발견되는 원소들, 그 다음에 극미량만 발견되는 원소들 구별해서 따로따로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줄 칩니다. 탄소, 수, 산소, 질소, 유황인처럼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들을 대량 원소라고 부르고, 소량으로 필요한 원소들을 미량 원소라고 부르며, 다 많은 미량 원소들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화학 반응들이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분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아연이나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에 정말 중요한 아연 같은 거, 면역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셀투로 뭐 약국에 가면 영양제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이거 망간이라든지 뭐 구리 같은 거, 니켈, 아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많이 팔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먹어줘야 사람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특히 효소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유전자 가위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오시기 전에 유전자의 특정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가위처럼 정확히 찾아가서 그 부분 딱딱 잘라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약을 갖다가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유전자 가위가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원소들이 여기 이 미량 원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징크 핑거 리에이전트라고 해서 아연이 첨가되어 있는 그 유전자 가위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징크 핑거 리에이전트인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로 잘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요번 영상 뭐 1분, 1시간 1분 1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